예, 이번 시간에 우리 법인세 신고 절차, 납부 절차 뭐 관련되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면 자, 결산이 확정되고 나면 주주총회에서 결산 보고 승인이 일어나고 나면요,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과세표준 신고 세액 납부를 하게 되는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3개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범위는 4개월입니다. 이내에 신고를 하는데, 이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세무조정계산서 이런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고 난 이후에 누락이나 오류 사항이 생기게 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법인세 계산 구조는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해서 자진 납부할 세액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에 의한 법인세 조정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 교재는 163페이지에 입금의 개념과 입금 불산입에 대한 부분하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중간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교재는 178페이지 내용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파트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재무제표에 의한 법인세 조정이라고 해서 첫 번째 법인세 비용, 평가차손익 계상, 자기주식 처분 손익,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포함된 평가손익 계상, 정기 오류 수정 손익과 관련되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을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제목이 재무제표에 의한 세무조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조정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고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를 안 보고 그냥 세무조정 쭉 기억에 의해서 이렇게 세무조정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세무조정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세무조정,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의 대부분은 재무상태표에 우리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각종 명세서 있죠. 각종 명세서와 관련 명세서 작성하고는, 그죠? 작성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고, 개별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죠?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특히 재무상태표, 재무제표를 본다라고 하면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 그죠? 자본 항목을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부분이, 두 번째 보셔야 되는 부분이 손익계산서에 영업 외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쪽에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계산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보셔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게 되면 입금산입 유보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시가가 10,000원인데 저가로 예를 들어서 7,000원에 매입하게 되면 3,000원에 대해서 입금산입 유보해서 매입 시에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3,000원을 과세하고요. 그러면 3,000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는 취득가액은 시가 금액이 되죠. 취득가액 10,000원이 시가가 됩니다. 근데 이걸 15,000원에 처분했다. 15,000원에 처분했다라고 하면 5,000원에 대해서 처분 시점에서 과세가 되겠죠. 그죠? 과세가 되게 됩니다. 원래는 장부가액은 7,000원으로 돼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세무상 장부가액은 10,000원이기 때문에 5,000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근데 특수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저가 매입했을 때 입금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부가액이 얼마가 되죠? 이 경우에는 7,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이 7,000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7,000원이 되는 거고요. 15,000원에 처분했다라고 하면
8,000원에 대해서 처분 시점에서 과세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하고 유가증권이 거래가 되게 되면 시가와 차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정이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이 부분은 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주하고 법인은 특수관계로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자기 주식 거래가 있을 때는 시가로 반드시 거래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익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 자기 주식의 양도 금액은 입금 항목입니다. 자기 주식의 장부가액은 송금 항목이고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은 과세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과세 소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손익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이 자본 거래로 인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 계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세무조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손익계산서가 아닌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시키는 세무조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시켜서 그 내용이 자본으로 흘러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소득처분은 기타라고 하는 소득처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득처분 자체는. 자, 자기주식 처분 손익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에 입금 또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각은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각함으로써 생긴 부분, 매각은 그러니까 처분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처분 손익에 대해서는 입금 또는 송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이 결과론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결국에 자본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본 항목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기 주식과 관련해서 제가 사례를 나중에 보긴 하겠지만, 자, 9월 20일 날 자기 주식 5,000주를 5천만 원에 구입했다라고 해서, 자, 차변에 자기 주식 5천만 원 현금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11월 30날 자기 주식 4,000주를 4,500원에 4,50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4,500, 자기 주식 4천만 원. 자, 원가 처리했고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5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본잉여금에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은 입금 항목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입금 항목이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에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장부상에는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 하더라도, 자, 우리 세법상으로는 처분이익, 입금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분계와 세무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처분이익이 자본잉여금, 자본 항목이 줄어들면서 처분이익이 늘어납니다. 자본 감소는 이익의 증가로 봐서 입금 산입, 기타로 처분합니다. 뭐냐면 자본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처분은 기타가 됩니다.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관련되는 부분 한번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나 평가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매도가능증권과 관련되는 부분, 장부상에서 평가손실을 이렇게 계상을 했다라고 하면, 자, 계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세법상에서는 분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임의 평가손익, 임의 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과세소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과세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상으로는 평가손익이 계상이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세무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자산이 증가했죠. 매도가능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입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200만 원. 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라고 하는 자본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감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송금산입,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기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산의 증가로 인해서 입금산입, 매도가능증권 200만 원 유보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자, 매도가능증권이 자본 항목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평가손익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세무조정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그냥 암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은 손익계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죠?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세법에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입금 불산입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500만 원 유보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수익에 있는 회계 처리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기오류 수정손익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정기오류 수정손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그 계정 과목은 당해 연도에 발생된 게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이 된 거다. 전년도와 관련된 거에 대한 오류를 지금 수정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그 내용은 당해 연도에서 반영된 걸 다 제외를 시키고 전년도로 넘어가서 경정 청구를 하거나 수정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오류 수정 손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단기에 처리한 손익으로 처리했다. 즉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 자, 그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내용이 단기 입금이면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21년도 과세소득이다라고 하면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근데 21년도 세무조정 사항이 아니라 22년도 과세소득이다. 20년도 과세소득이다. 전년도니까 20년도 과세소득이다라고 하면 전기 이전 입금이다. 그럼 당연히 입금 불산이 유보나 기타로 갑니다. 비용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전기 이전 송금이다라고 하면 송금 불산이 유보 기타 이렇게 세무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오류 수정 손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단기 귀속 시기가 도래했느냐, 당해연도 입금이냐 아니냐 또는 송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무조정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2월 이익잉여금에 반영했다라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게 아니라 자본 항목에 반영했다라는 거죠. 자본 항목에 반영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정기오류 수정 이익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자, 이 부분을 자, 정기오류 수정 이익으로 처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본이 늘어났죠. 자본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잉여금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 산입 기타 순자산이 늘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입금 산입 기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차 세무조정. 비용인 경우에는 송금 산입 기타로 처리를 합니다. 자, 1차 세무조정인 입금 산입 기타, 송금 산입 기타를 처리하고 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단기 손익에 반영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입금 산입에서 과세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당해연도 입금이면 추가적인 세무조정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당해연도 게 아니다. 전년도 거더라 라고 하면 입금 불산이 유보나 기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송금인 경우에도 당해연도 송금이면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전 송금이라고 하면 송금 불산이 유보 또는 기타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오류 수정손익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잘못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전년도에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잘못된 내용에 대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이루어져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기오류 수정손익이라는 계정을 안 쓰시는 게 좋겠고 쓰신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세무조정을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오류 수정손익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순간 과세관청에 있는 담당자들은 정기오류 수정손익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의문이 자꾸 들게 됩니다. 이건 왜 정기오류냐? 그럼 전년도에 어떤 오류가 생겼느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수정신고랑 경정신고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안 들어온다. 그러면 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소명할 때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기오류 수정손익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회계 처리하실 필요가 있겠고 혹시라도 만들어졌다면 정확하게 세무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기오류 수정손익과 관련해서 1월 31일 날 정기오류 수정손실 잉여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감가상각비라는 거죠. 감가상각비다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송금 산입했습니다. 근데 당해연도 비용이다라는 거죠.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이기 때문에
결산 조정 항목으로 300만 원이 비용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2차 세무 조정은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에서 또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85페이지에 재무제표에 의한 법인세 조정에 있어서 한번 보시면, 자, 우리 법인세 세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법인 조정에서 우리 표준 재무제표를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때 표준 손익계산서 부분을 한번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자, 표준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 부분에서 맨 하단 부분으로 자료를 내리게 되면 법인세 비용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200만 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세무조정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일어날 때 우리 표준 손익계산서 작성하실 때 반드시 F3번 조정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조정 등록을 통해 갖고 법인세 비용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 비용을 바로 세무조정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단 부분에 세무조정 사항이 나오면 빈칸에 커서를 두고 F4번에 있는 조정 코드 도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셔갖고 관련되는 부분, 우리 세무사랑에서는 기본적으로 세무조정할 때 발생될 수 있는 과목과 조정 내용에 대한 부분을 미리 등록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찾아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금액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 처분이나 관련되는 정보들이 다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우리 표준손익계산서에서 세무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관리 쪽에서 우리 재무제표를 보셔야 됩니다.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이 네 개를 다 보셔야 되는데 합계잔액 시산표로 보셔도 됩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 갖고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자, 현금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들을 흘려서 보시면 관련되는 계정 과목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무조정해야 될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각종 조정명세서가 만들어지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케이스에 해당되는 우리 자본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관련해서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조회를 해보면 11월 30날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바로 세무조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법인조정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로 가셔갖고 자기주식 처분이 관련해서 500만 원 기타로 세무조정 내용을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반영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보시면 자기주식 나오죠. 요 자기주식도 내용을 클릭해 보시면 5,000주 구입했고 4,000주 매각했네요. 매각하면서 자기주식 처분이익 나왔죠. 요거 관련해서 세무조정 바로 했습니다.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나와 있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내용 들어가서 회계 처리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평가 손실 계산했습니다. 자, 자본 항목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입금과 송금이 동시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가셔갖고 세무조정을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관련되는 부분,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만 원 기타로 이렇게 송금 산입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그 장부가액을 좀 송금 불산입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입금 산입 항목에 대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200만 원에 대해서 유보로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바로 세무조정해야 되는 것들을 찾아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단 부분에 정교오류 수정 손실이죠. 이익잉여 처분계산서에 있는 부분입니다. 정교오류 수정 손실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내용을 보니까 300만 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정교오류 수정 손실로 감가상각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정교오류 수정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 세무조정을 통해서 바로 송금 산입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송금 산입 처리하시고 난 다음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에 포함해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정교오류 수정 손실 300만 원 기타로 이렇게 세무조정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합계잔액시산표 지금 이제 자본 항목으로 확인해 봤고요. 자,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나머지 계정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 쪽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있습니다. 500만 원 잡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클릭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 매매증권에서 12월 31일자에 평가이익을 계상을 했네요. 자, 이 부분 세법에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도 입금불산입, 기타 유보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가셔갖고 500만 원에 대해서 유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500만 원 유보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바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세무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법인조정에 있는 부분 중에 과목별 세무조정에 있는 이런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을 세무조정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실 때에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제표에 있는 내용들 중에 세무조정해야 될 사항들을 바로 확인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 누락이 되는데 정교류 수정 손실이 있죠. 정교류 수정 손실 내용 확인해 보니까 영업외 비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 토지에 대한 세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경정청구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비용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부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송금 불산입,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송금 불산입 500만 원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50만 원이었나요? 500만 원이었나요? 자, 보시면 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송금 산입이 아니죠. 송금 산입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송금 산입 처리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송금 산입 처리할 부분이 아니고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전년도 재산세죠. 전년도 재산세이기 때문에 유보 처리하신 다음에 20년도 경정청구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나 이런 이제 그 합계잔액시산표든 어쨌든 세무조정을 시작할 때 반드시 그 재무제표를 보고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전체 188페이지에 전체 모아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마치면서 재무제표를 꼭 보시고 세무조정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